네, 안녕하세요. AWS에서 테크 이벤트에서 일하고 있는 윤석찬입니다. 이 데이터 놀자라는 그 이벤트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커뮤니티 스폰서로 많이 하다가 원래 처음으로 좀 돈이 생겨서 네, 스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폰서 세션까지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와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데이터 엔지니어를 위한 생성형 AI A2J라고 해서 좀 거창한 주제로 정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AWS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데이터 직군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AWS를 좀 소개하는 그런 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 저희가 한 5년 동안의 그 상황을 보면은 이 IT 직군 안에 데이터 직종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은. 특히 이제 이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온라인 서비스들이 데이터들을 축적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기계학습이라든지 생성형 AI라든지 이런 AI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가장 기본적인 그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이 바로 데이터 수집,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것부터 해서 분석, 운영, 그다음에 기계학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대부분 이런 직군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학생으로서 이제 이런 직군으로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하시는 역할을 보면은 회사에서 하시는 역할을 보면은 사내 데이터 또는 이제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들을 잘 분석 관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어떤 통찰력을 얻어내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좀 더 그 데이터를 쉽게 볼 수 있게끔 가시성을 높여주는 일들을 하시는 일들에 이 직군들을 분들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운용하는 그런 일들을 대부분은 이제 온프로미스 환경,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환경이라든지 직접 그 서버를 운영하는 쪽에서 운영이 되다가 그런 경우에는 사실 데이터 수집이나 이런 것들이라든지 분석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각 부서별로 사일로가 돼가지고 운영이 되다가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대부분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클라우드 내에서 데이터들을 이제 스토리지도 그렇고 데이터 레이크도 그렇고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서비스 도구들도 그렇고 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이 대부분은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들을 이제 알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근데 클라우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회사들이 있고 서비스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AWS가 제일 핫하니까 AWS에 대한 분들의 그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제 이 데이터 직군에 계신 분들도 뭐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성형 AI가 너무 많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이 직군의 업무에다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DBA 운영하시는 분들, 아니면 SQL 쿼리 짜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실제로 챗GPT에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직군에 영향을 주는 이 생성형 AI 이런 부분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AWS에 대해서 조금 AWS의 서비스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만드는지 알고 계시면 나중에 AWS를 처음에 접할 때 굉장히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사람들이 AWS 선택할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로 말을 해요. AWS 고객들이 사용자들이 뭐 민첩성, 보안, 탄력성,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커뮤니티인 것 같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이제 옆에 우리가 쉽게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사람한테 물론 요즘은 챗GPT한테 질문을 많이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을 전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커뮤니티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볼 사람이 많다는 거, 어떤 자료가 많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기술을 선택할 때. 그래서 이 AWS가 갖고 있는 커뮤니티가 아무래도 클라우드 커뮤니티 중에 가장 크고요. 저희가 이런 이제 그 개발자 그 컨퍼런스에 뭐 스폰서 부스를 나올 때도 항상 저희 회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나와요, 저희가.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AWS KRUG라고 코리아 유저 그룹이라는 커뮤니티가 있고 저희가 연간 100번 정도 미트업을 합니다. 뭐 여기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미트업이 데이터 소모임, 그다음에 이제 AI 엔지니어링 소모임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한 20개, 25개 정도의 소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이 한 달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17일 날 또 데이터 모임 소모임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을 처음 접할 때 뭐 AWS 교육을 가실 수도 있고 AWS 행사를 가실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쓰는 사람 옆에 가서 물어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옆에 주변에 이제 뭐 잘 아시는 분이 없는 경우,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직자들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소모임에 꼭 오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뒤에 저희 부스에도 소모임 뭐 스티커도 오늘 받아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소모임들 좀 참가를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AWS가 처음에는 제가 이제 여기 회사 입사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제가 입사할 때 서비스 개수가 한 40개 정도 있었어요. 뭐 컴퓨팅, 데이터베이스, 뭐 스토리지, 이런 보안, 이런 중요한 서비스들이 정도 있었는데 지금 정도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한 220개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분야별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AWS를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이렇게 느끼세요. 예. 뭐 저도 다 알지 못해요. 저도 우리 회사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220개를 외워서 읽어보라고 하면 못 하거든요. 제가 한 30개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이제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기능을 이렇게 만들다가 보면은 고객들이 계속 이 기능이 필요하다, 이 기능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위한 서비스를 또 만들고 하다 보니까 서비스 개수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네이버나 이렇게 이런 데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가보면 서비스 개수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이게 포털처럼 우리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런 걸 할 때 필요한 서비스들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서비스 숫자가 많다라는 게 일단 그래서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고르려고 하면은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석 도구를 위한 거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 DBA들이 쓰는 DB 서비스가 보시면은 뭐 한 9개 있고 데이터 수집용 서비스가 4개, 뭐 이 각각 서비스 아이콘들이 지금 서비스 명들인데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 아이콘 하나하나가 서비스 명이구나. 각자 데이터 분석가들이 쓰는 거, 데이터 엔지니어를 쓰는 그런 툴들이 이런 툴들이 있구나. 이렇게 대충 이제 눈만 보고 아시면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요구 사항에 맞는 필요한 서비스들을 하나씩은 다 만들어 놨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듣는 얘기가 이런 요구 사항에 맞는 서비스가 있는 건 좋은데 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AWS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처음에 이제 그런 거를 이게 이제 AWS 서비스에 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은 서비스가 쭉 많은데 그렇게 잘 구분을 해주진 않거든요. 제가 보니까 대충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AWS 서비스는 되게 크게 한 3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프리미티브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비빔밥을 해 먹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분은 고기를 넣는 분은 좋겠고 어떤 당근을 좋아하고 당근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야채도 있고 여러 콩나물, 당근, 야채, 고기 이런 하나의 그 재료들을 프리미티브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고 블록 조립할 때 이렇게 기본이 되는 레고 블럭들이 있잖아요. 그 레고 블럭들 하나하나를 프리미티브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프리미티브 서비스는 고객들의 니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객이 운영하는 부담이 좀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서버를 띄운다고 하면 EC2를 띄울 때 서버를 EC2를 띄운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서버는 띄우지만 관리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MySQL이나 뭐 PostgreSQL이나 설치를 해가지고 EC2를 서비스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DB 뭐 업데이트라든지 페일오버라든지 막 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백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복잡하니까 그건 AWS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청해서 만드는 서비스가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서비스지만 관리 부담을 AWS가 좀 더 높여놓은 그런 이제 좀 분야별 서비스를 풀리 매니지드 완전 관리형 서비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좀 더 근데 그렇게도 서버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서버 인스턴스가 예를 들어 RDS면은 예를 들어 DB 서버가 있고 DB 서버에 서버들이 인스턴스들이 여전히 관리해야 될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빼고 아예 그냥 나는 데이터베이스를 오로지 내가 그냥 필요한 그냥 엔드포인트에다가 그냥 커리만 던지고 받겠다. 그 뒤에 운영은 난 안 하고 싶어. 이런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서버리스라고 하는 아예 뒤에 서버 관리가 완전히 없는 용도로 나눠져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능 하나를 갖고도 프리미티브 서비스가 있고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가 있고 서버리스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가 인원이 좀 있고 좀
아주 뭐 처음에 EC2에다가 다 깔아서 쓸 수 있어.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은 경우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넷플릭스는 EC2에다가 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스펙을 다 깔아서 쓰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그냥 프리미티브 서비스를 써도 돼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그냥 내가 우리 회사에 데브옵스 조직이 있고 DBA 조직이 있어서 관리 정도는 해. 근데 이제 뭐 좀 자유롭게 조금 더 자유롭게 우리가 뭔가 구성을 하고 싶어. 그러면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회사는 이제 나운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DB 운영이고 뭐고 이런 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나는 DB 서버 세팅하고 그냥 앱에서 그냥 API로 그냥 쿼리만 던지고 싶은데라고 하면 서버리스 서비스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도 DB를 제가 예를 들었지만 데이터 분석 도구들도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어떤 거는 그냥 EC2에다 하둡 깔거나 아니면 스팍 깔아서 써서 분석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EMR에 이제 스팍의 인스턴스를 써서 풀리 매니저를 쓸 수도 있고 어떤 건 아예 아테나 같은 데다 그냥 SQL 쿼리만 던져서 그냥 스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그냥 로그 파일들을 그냥 바로 분석할 수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뭐 학생이다 이러면은 뭔가 처음부터 조금 뭐 이렇게 뭐 바닥부터 배우고 싶다 이러면은 프리미티브 서비스를 써서 막 스팍도 깔아보고 EMR 하둡도 깔아보고 이렇게 해도 좋겠는데 회사에서 그러고 있으면은 좀 예를 스타트업인데 내가 혼자 그러고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서버리스를 써서 빨리 앱을 만들고 필요한 뒤에 뭐 스케일링이라든지 뭐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AWS에 맡기는 방식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서비스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서비스가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능 곱하기 3이 돼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AWS. 그러니까 220개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능이 이제 다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이 나눠져 있어요. 이 서비스들이 또.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들은 여러분들이 쓰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모든 데이터 서비스를 DB 서비스면은 그냥 MySQL에다 던져놓고 쓰거나 오라클이나 MySQL이나 던져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들은 키밸류 데이터가 일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는 그래프 데이터일 수도 있고, 어떤 데이터는 컬럼형 데이터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루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쓰도록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그냥 어디 가든지 MySQL로 그냥 다 한다. 이러면 예를 들어 라이트가 뭐 헤비한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애플리케이션인데 RDS를 쓰거나 오로라를 써서 MySQL로 쓰면은 그거는 뭐 라이트가 올 때 DB 명목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캐싱도 넣고 막 복잡한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다이나모 DB를 썼으면 별로 문제 안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요즘에 데이터들 중에 보면 다양한 데이터들이 저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에 맞게끔 DB가 나눠져 있고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도 우리가 로그 분석을 하느냐 아니면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하느냐 아니면 DW에 데이터를 넣어서 그냥 배치되어 있는 애독 데이터들을 우리가 시각화를 시킬 거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서비스가 또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들의 어떤 분해를 잘해서 기능형으로 분해를 해서 이 구조화를 시키는 그런 좀 스킬이 필요합니다. AWS를 잘 쓰시려면. 네. 복잡한데 이거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거 하나 해주면 안 돼?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하나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없기 때문에 AWS가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좀 여러분들이 아키텍처링이나 데이터 아키텍처링이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어떤 능력을 조금 키워주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고차 매매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은 차에 대한 카탈로그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차에 대한 이력이 있을 수 있고 가격 트렌드도 볼 수 있고 또 회원제로 뭐 운영하려면 회원 DB도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런 서비스를 만든다 그러면 대부분 MySQL에 테이블을 쫙 만들어 가지고 대부분 데이터를 관리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동차 카탈로그, 시계성 데이터들, 고객 데이터들, 자동차 이미지들 이런 거를 DB나 이런 걸 다 나눈다는 거죠. 예, 나눠서 저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렇게 하는 장점이 뭘까요? 저렇게 하면은 각각의 데이터 특성에 맞는 그 데이터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데이터 운영에 대해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저걸 나중에 분석을 할 때도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특성에 따라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든다거나 예를 들어 데이터 마트 같은 걸 만들어서 다른 부서에다가 뭐 넘겨준다거나 이런 걸 할 때도 저런 어떤 특성을 잘 고려하면 분리해서 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데이터 수집부터 해가지고 저장, 가공, 정제, 조회, 시각화 이렇게 단계별로
서비스를 저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건지를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각자 서비스를 연결해가지고 구성하는 거죠. 마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도 레고 블럭을 조립하듯이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얘기해도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솔직히. 그래서 조금 쉬운 방법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서비스들의 일부는 우리가 인프라를 관리하는 서비스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파이프라인 중에 일부가 또 인프라까지 관리해야 되면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인프라까지 관리해야 되는 좀 부담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벌리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좀 운영 모델을 데이터 운영 모델을 좀 관리하면 좋은데, 이 서벌리스라는 게 단순히 컴퓨팅, 스토리지, 워크플로우뿐만 아니라 DB라든지 데이터 분석에도 다 이 서벌리스용 서비스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나 DB나 데이터 분석 수집이나 분석을 할 때도 서벌리스 기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벌리스 기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들은 데이터 수집을 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라고 이벤트를 처리하는 애가 있어요, 중간에. 사실 여기에 뭐 카프카 같은 걸 써도 됩니다. MSK가 중간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이벤트 브릿지는 AWS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인데, 각각의 데이터 수집에서 오는 이벤트들을 얘가 분리를 해가지고 원하는 그 데이터 가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엔드포인트로 보내는 이런 그 단계를 그 이벤트 기반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벌리스 기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데이터 직군에 계신 분들은 처음부터 AWS 서비스 자체가 인프라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간중간에 약간 뭐랄까 함정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를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데브옵스 엔지니어들이 중간에 들어와 줘야 된다거나 이런 어떤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분석하시는 분들이 뭔가 통합되어 있는 뭔가를 원해요. 하나의 원 솔루션. 그리고 AWS 콘솔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계정 만들어갖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신용카드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겁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데이터들이 AWS 쓰는 분들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거든요. 각 DB나 서비스에. 그러니까 이걸 너무 찾기 힘든 경우도 있고, 이런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AWS가 모르진 않겠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실제로 데이터 직군에 계신 분들 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전 세션에도 아마 이 세이지메이커 관련한 뭐 약간 언급이 있던데, 저희가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원래 이 세이지메이커 서비스는 AI 분석하는 서비스였어요. 그러니까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고 기계학습 모델을 분석해주는 서비스였는데, 그거는 세이지메이커 AI라고 이름을 바꾸고 차세대 세이지메이커 서비스를 런칭을 했거든요. 이 세이지메이커 서비스는 그러니까 유니파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웹 기반 IDE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 수집부터 저장, 가공, 분석까지 모든 거를 기능을 하나에 넣어준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만약에 데이터 직군에 계신 분들인데 AWS를 처음 시작해요. 그런데 아까 뭐 저런 빌딩 블록 오케이 다 저런 거 있는지 알겠는데 좀 더 쉽게 시작하는 방법이 없을까? 뭔가 어렵게 시작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복잡해 보이고 뭔가 어디서 배워야 될지 모르고 이러면 안 되니까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서비스를 처음부터 쓰시면 AWS의 하이 레벨부터 공부하면서 나중에 필요할 때 딥다이브해서 좀 서비스별로 공부하면 되니까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를 추천드립니다. 이 세이지메이커에 들어가면 저렇게 딱 그 할 일이 나눠져 있어요. 뭐 데이터 카탈로그, 뭐 제네아이 플레이그라운드, 뭐 그다음에 제네아이 에셋, 그다음에 뭐 어떤 분들은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SQL 분석만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 이렇게 딱 기능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이제 원하는 이렇게 프로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처음에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마트가 있는데 데이터 마트에서 회사 내 데이터 마트에 필요한 데이터를 서스크립션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어떤 문서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도록, 데이터 소스가 흩어져 있는 데이터 소스를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가 일단 갖고 왔으면 필요한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지금 쿼리 분석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쿼리 분석을 하겠다고 하면 SQL 쿼리를 그냥 여기서 던져서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얻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 SQL 쿼리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계학습 엔지니어다 그러면은 넘어갔네요.
네, 기계학습 엔지니어라고 하면은 주피터 랩이 있는데 주피터 랩에서 웹 기반으로 저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피터 랩 기반으로 이렇게 바로 해서 분석 도구를 써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은 계정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AWS 계정을 관리하시는 분한테 그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스튜디오 URL이 만들어지고 저거를 가입을 하면은 그냥 SSO로 그냥 내가 계정 만들어진 계정으로 바로 로그인해서 웹 기반 아이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계정에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AWS 계정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AWS 그 세이지메이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의 카탈로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카탈로그에서 필요한 각 부서에 있는 직군들의 어떤 카탈로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모아서 쓸 수가 있고 아까는 제가 영어로 돼 있는 뭐 카탈로그를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한글로 된 카탈로그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DB 칼럼, 비즈니스 데이터, 메타 데이터를 스키마별로 다 분류해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돼요. 회사 내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예, 요즘 사실은 부서별로 데이터 이렇게 옆에다가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막 옆에 나눠주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세상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다 이제 데이터를 잘 공유를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공유하는 그런 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카탈로그들을 제공해주고 또 좋은 게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갖고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SAP 데이터라든지 세일즈포스라든지 외부에 있는 데이터, 뭐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 뭐 이런 거 이제 다 이렇게 임포트를 해올 수 있거든요. 임포트를 해가지고 이 아까 그 유니파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카탈로그 안에다가 이 다 집어넣어서 그냥 원뷰로 볼 수 있어요. 통합뷰로. 네,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빌딩 블록에 관련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빌딩 블록 좋은데 예, 이거는 좀 나중에 좀 제대로 파이프라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제대로 조직이 있어서 전문 조직이 있어서 그거를 구성할 때 하면 좋겠고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조직이 작거나 데이터 관련한 직군의 어떤 조직이 좀 현재 이렇게 명확하지 않거나 이런 분들은 이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 스튜디오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 스튜디오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에이전트 기능, 에이전트 AI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네. AWS뿐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젠 AI 툴들 많이 쓰잖아요. 뭐 챗GPT나 클로이드나 이런 모델에다가 질문을 많이 하고 답변을 많이 받는 걸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 생성형 AI 킬러 앱이 이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데이터 직군들 이런 분들 기업의 검색 엔진 이런 게 제일 그 높은 빈도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생성 AI 모델의 가장 킬러 앱은 결국은 IT 쪽이 나는 거죠. 예. 뭐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거를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뭐 업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항상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일이 항상 있어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거는 그때마다 그런 기회를 잡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모델을 쓴다고 할 때는 대규모 언어 모델에다가 그냥 물어보고 답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리즈닝 모델이라고 하죠. 이 사고형 모델이 생기면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남기면 이 모델이 어떤 업무를 계획하고 생성하고 도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옛날에는 저 인퍼런스 모델을 쓸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를 어떻게 해라. 예를 들어서 야 모델아 네가 이 문제를 풀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 답을 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체인 오브 소트라고 그래가지고 모델을 미리 예를 들어주고 요거대로 해. 이렇게 해야 이제 응답을 얻었는데 지금은 리즈닝 모델은 네가 이렇게 해줘 이러면은 얘가 어느 정도 계획까지 다 세웁니다. 예, 요즘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사실상 많이 필요 없어요. 옛날에 그런 어떤 종류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거의 필요 없고 지금은 우리가 어떤 태스크를 던졌을 때 그 모델들이 어느 정도까지 다 태스크를 다 계획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달라졌고 이게 바로 에이전트 AI가 부상된 계기거든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 얼마 전에 이제 애플에서 논문을 냈는데 에이전트 AI를 통한 리저닝 모델도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를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더라라는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리저닝 모델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대단한 사고 능력이 향상된 건 아니에요. 좀 더 그 패턴 학습을 잘하고 그다음에 그 사고 추론이라고 하는 태스크라는 게 어느 정도 한정돼 있잖아요. 개발이라든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런데 좀 더 잘한다는 것뿐이지 뭐 이렇게 저도 이제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NLM이라고 하는 언어 생성 AI 모델이라는 게 엄청나게 뭐 지능이 높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리즈닝 모델이 좀 더 과거 인퍼런스 모델보다는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AWS에도 이런 그 기업 생성형 에이전트 AI 서비스 모델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실제로 여러 데이터 분석을 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이고 세이지메이커라는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이제 그 완전 서블리스로 뒤에 건 아무 생각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기능만 딱 요청할 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 내 챗봇 만들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 회사 내 사내 규정들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HR 팀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는 거 귀찮으니까 챗봇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내 규정집을 그냥 생성형 모델에 던져주고 챗봇 하나 만들어주면은 HR 팀원들이 답변을 잘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회사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좀 귀찮게 안 하고 내가 필요한 거는 빨리 얻겠다. 그런 어떤 방법을 쓰고 싶을 때 이 아마존 큐 비즈니스 같은 서비스를 쓰면 되고 여러분들 같은 데이터 직군에 있거나 아니면은 개발자 직군에 계신 분들은 아마존 큐 디벨로퍼 같은 걸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 큐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내 데이터를 챗봇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거든요. 뭐 데이터 수집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그 관리자 모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관리자 모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찬이 마케팅이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필요한 데이터 소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소스를 뭐 필요한 데이터 소스 제가 뭐 S3에 있는 이미지 PDF 파일이나 워드 파일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답변을 줄 때 이게 컨피덴셜 답변인지 아닌지 이런 걸 이제 제어하는 좀 가드레일도 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으면 그 프로세스를 지라 티켓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세일즈포스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내에 있는 질문 답변들을 앱으로 만들어서 생성해주는 기능까지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리자 모드로 지금 세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용자 측면, 일반 직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보시면 아까 그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챗봇 형태의 그냥 앱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WS 제품 마케팅 담당자 인터뷰 질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가 회사 내에 있는 직군 뭐 목록 PDF 뭐 규정집 있겠죠. 직군 뭐 예를 들어. 근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터뷰 목록을 만들어주고 아 이거를 내 혼자 쓸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쓰고 싶어. 그러면 앱을 만들어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존 큐 앱이라고 해서 만들어주면 그 인터뷰 질문 생성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는 뭐 마케팅 담당자, 뭐 그다음에 신입 대리 과장 부장을 선택하고 질문 목록은 이제 직무 경력 수준, 그다음에 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혹시 영어로 막 답변할 수도 있으니까 얘가 예, 모델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로 답변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앱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앱을 만들어서 다른 분들한테 배포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직무라든지 그다음에 뭐 경력 수준을 갖고 네, 질문 생성을 해달라고 하면 회사 내에 이제 뭔가 잡 디스크립션이나 아니면 뭐 사내에 뭐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까 어떤 이 직무에 필요한 어떤 질문 같은 걸 만들어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소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소스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이게 그 질문 답변을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퍼블리싱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HR 관련한 인터뷰 질문 생성이니까 저렇게 퍼블리싱 하면은 직원들이 이게 골라서 쓸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뭐 컨텐츠 생성 도우미도 있고 저희 회사가 이제 주로 글쓰기를 많이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보고서 쓰는 뭐 툴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보고서 쓰는 양식들이 있을 거잖아요. 양식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어떤 뭐 형태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저런 툴들 만들어 놓으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에 좀 짜친 그런 질문들 막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런 툴 만들어 달라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걸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큐 디벨로퍼인데 큐 디벨로퍼는 이제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뭐 개발자뿐만 아니고 데이터 엔지니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요즘 커서 AI라든지 아니면 GitHub 코파일럿처럼 코드 생성이나 코드 제안을 해주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코드 기획부터 설계, 코드 구현, 테스트, 배포까지의 다양한 어떤 기능들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IDE의 VS 코드라든지 제프브레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익스텐션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또는 웹 콘솔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자바, 뭐 .NET 프레임워크 뭐 이렇게 데이터 프로젝트 변환하는 것도 쓸 수 있고, 데브옵스 엔지니어면은 뭐 테라폼이나 뭐 이런 깃허브나 깃랩에서 뭐 코드 배포하거나 이런 거 하는데 지원을 쓸 수 있고, 데이터 엔지니어이신 분들한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 스튜디오나 이런 데 질문 답변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코드 SQL 라이팅 그 질문하는 거나 이런 거 들어있고요. 최근에 이제 MCP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쓰실 때는 Q 디벨로퍼는 좋은 게 뭐냐면 AWS 가입을 안 하셔도 돼요. AWS 신용카드로 가입을 안 해요. 계정 가입 안 하셔도 되고, 아까 저희 부스에 오시면 빌드 아이디 만들어서 뭐 커뮤니티 프로필 만드신 분들 계신데, 저렇게 이제 AWS 빌드 아이디라는 걸 만들면 Q 디벨로퍼나 뭐 스킬드나 이런 거는 공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신용카드 안 넣고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만드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그냥 이게 이제 VS 코드에다가 어떤 앱을 만들어 주는 걸 단계별로 알려달라고 할 때 얘가 이렇게 단계별로 저런 식으로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앰플리파이로 뭐 간단한 서블리스 기반의 그냥 프론트엔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떤 서비스를 써가지고 1단계로 뭘 해라, 2단계를 뭘 해라. 요즘에 이제 리저닝 모델이 저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저런 걸 이게 다 알아서 만들어주고, 나중에 저거를 실행을 런 하면 돼요. 실행을 런. 계속 따라서 런 이렇게 하면은 앱이 바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요즘에 저거를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르는데, 네,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그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까 그 유니파이 스튜디오에 이제 오른쪽에 이 Q 마크가 있어요. 네, 아마존 Q 요 로고 마크가 있거든요. 마크를 누르면 이게 저런 채팅창이 떠요. 그러면 저기다가 주문을 많이 한 사용자를 보여줘. 이러면 SQL 쿼리를 이렇게 딱 보여줘요. SQL 쿼리를 내가 짤 필요 없이 저기서 이게 카피 누르면 바로 이 IDE로 바로 카피가 돼가지고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금까지 그 에이전트 AI 코딩은 기존에 있는 소스 코드 레파지토리나 이런 데서만 쓸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젠 AI 쪽에 코드 어시스턴트 분야의 가장 핫한 주제가 MCP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 그 제가 보니까 세션에도 MCP 주제가 많더라고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거고,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모델이 다른 그 외부에 있는 데이터 소스를 갖고 와가지고 그 컨텍스트를 확장하기 위한 그 맥락을 확장해주기 위한 프로토콜이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예전에는 저런 걸 하려면 어떻게 했었냐면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렉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검색 증강 생성은 외부에 있는 데이터 소스를 벡터DB에 넣고 그 벡터DB에 있는 거를 이제 모델에다가 어떻게든 연결을 해갖고 이제 뭔가 이제 웹 그 사내 데이터나 이런 거에를 이제 얘가 학습은 안 하더라도 모델 튜닝은 안 하더라도 생성 AI가 어느 정도 그 맥락을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RAG 모델보다 좀 더 쉽고 편한 개방형 모델이에요. 특히나 회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이 할 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 MCP 서버들은 대부분 로컬에 깔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 깔려요. 여러분들 컴퓨터. 여러분들 데스크탑 컴퓨터에 깔리기 때문에 모델한테 요청을 했을 때 여러분들 컴퓨터에 데스크탑에 있는 문서를 검색한다거나 PDF나 뭐 워드 파일이나 이런 걸 검색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뭐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이렇게 연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한다거나 할 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앰플리파이를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필요한 어떤 요청을 할 때 MCP를 요청하면 이런 식으로 아이콘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MCP 모델인데,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쉽게 이렇게 MCP를 갖고 와서 다이아 모델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다이어그램을 그려달라고 하면 저렇게 막 그려주는 거죠. 네. 저런 기능은 사실 모델에 없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MCP 서버에 있는 컨텍스트를 갖고 와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AWS에서 MCP를 써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많은 MCP 서버들이 새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뭐 데이터 AI 모델 분석부터 해가지고 DB 관련 서비스들 분석들을 다 MCP로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리스트 해달라고 할 때 이 MCP를 쓰면은 그 DB에 연동을 붙어가지고 DB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각 끌고 와가지고 저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일반 생성형 AI 모델한테 저런 학생들의 크레딧을 갖고 있는 뭐 리스트를 쿼리해도라고 할 때는 그냥 일반 쿼리를 답변을 해주거든요. 근데 MCP 서버를 쓰면 어떻게 되냐? 실제 DB 서버에 있는 테이블을 갖고 와가지고 저렇게 쿼리를 던져줘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샘플을 지가 만들어 갖고 하는 거고, MCP 서버를 쓰면
실제 DB에 있는 걸 갖고 와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분석 같은 걸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로이드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QDB를 쓸 수도 있고 이런 게 MCP를 지원하는 코드 어시스트를 쓴다고 하면 MCP 서버를 연결하면 여러분들 사내에 있는 DB나 사내에 있는 데이터 소스에 있는 맥락을 그대로 그 생성형 AI가 갖고 와서 기능을 합쳐갖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 업무 생산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필요한 뭐 사내 애플리케이션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데이터 직군에 있으면 데이터 분석 용 뭔가 앱을 조그만한 백오피스라도 계속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AWS의 앱 스튜디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앱 스튜디오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이제 크리에이트 앱을 하고 그 요즘에 생성형 AI 모델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소스 코드를 하나 고르고 필요하면 데이터 소스를 고를 수 있어요. 고른 다음에 이 그냥 이렇게 지금 영어로 돼 있지만 좀 긴 문장으로 앱을 특성을 선택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선택한 앱은 아까 그 채용 인터뷰 목록 앱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채용 인터뷰 앱 목록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케이스별로 이렇게 쭉 어떻게 데이터 소스는 어디서 갖고 오고 뭐 생성형 AI가 지가 막 한 다음에 실제로 앱을 제너레이션을 해줘요. 간단한 약간 앱을. 근데 뭐 그냥 일반 그 사용자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사내 앱을 만들 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질문 목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앱을 만들 수 있어요. 뭐 이거는 필요하면 뭐 한글로 바꾸고. 네. 인터뷰 질문 생성기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뭐 실제로 이제 앱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면 좀 기네. 그럼 이제 원래는 이런 앱을 하나씩 만들려면 저 테이블 짜고 막 또 이렇게 데이터 소스 연결하고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프리뷰를 하면 그냥 이렇게 앱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가지고 앱을 그냥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코드 없이, 노코드로. 네. 넘어가죠. 그다음에 마지막인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짧습니다. 생성형 AI 앱을 만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직군에 계시지만 AI 모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공부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생성형 AI 앱을 만들 필요가 있게 됐어요. 요즘에 생성형 AI로 회사에서 뭔가 좀 생산성을 높이는 일들을 많이 해달라고 하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언어 모델로 할 수 있는 POC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프로덕션이나 실제로 가치로 올리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아마존 베드락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여기 아마존 베드락은 그 대부분의 생성형 AI 모델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필요한 모델을 쓸 수가 있고 뭐 제일 많이 쓰는 모델이 엔서로픽의 클로이드 모델, 그다음에 뭐 메타의 라마 모델,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필요한 거면 딥식 모델도 있고 또 비디오 생성 모델도 있어요. 루마라는 모델도 있고 라이터라는 거는 글쓰기 생성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델이 아까도 말씀 목적에 따라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개의 모델을 이렇게 골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는 아마존에서 노바라는 모델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노바 모델도 뭐 텍스트 모델, 그다음에 비디오 이미지 생성 모델, 그다음에 음성 모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 동네에 기술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술이 막 쏟아져 나와요. 네.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생성 AI 서비스라는 게 되게 어떻게 시작하냐? 프롬프트를 먼저 짜잖아요. 프롬프트를 짜면은 그거를 모델에 던져가지고 답을 얻는 거잖아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일반 기획자들이 기획안을 만들어가지고 앱을 만든 다음에 결과를 얻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일반적인 앱 서비스가 프롬프트와 모델과 아웃풋에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컨텍스트, 그러니까 사내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 와서 넣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검색 증강 생성도 사내 데이터의 컨텍스트를 끌고 오는 방법인데 MCP는 사실은 로컬 자기가 개인적인 쓰는 거에 가깝다면 이 검색 증강 생성은 사내 데이터들을 잘 처리하는 기술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뭐 검색 증강 생성, 모델, 구현, 에이전트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기술들이 최근에 기술 세트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여기에 해당되는 다양한 기술 세트도 새롭게 막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단순히 프롬프트 플로우나 이런 게 달리는 게 아니고 프롬프트 라우팅, 프롬프트 캐싱, 좀 더 이제 프롬프트를 좀 더 비용 절감을 해야 되니까 캐싱 같은 기술도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렉 기술도
그래프 렉이라든지 지식 그래프를 렉으로 바꾸는 기술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모델 증류라 그래가지고 큰 모델을 작은 모델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새로 나온 기술 셋이거든요.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생성형 AI에 들어올 때 이런 기술 키워드들을 하나씩은 다 익히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처음에 생성형 AI를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는 어려운 거 하시면 안 되고 큐 디벨로퍼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쉽게 그냥 코딩할 때 얘가 어떤 질문을 주는지 MCP 같은 걸 써가지고 사내 데이터 연동해 가지고 생성 AI 모델이 얼마나 좀 더 풍부하게 컨텐츠를 제공해서 주는지 이런 걸 먼저 테스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게 조금 나아가면은 내 동료들을 좀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사내 데이터들 뭐 규정집 같은 거를 HR 규정집 같은 걸 좀 넣어갖고 이거 이 챗봇 써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 도와주는 그런 쪽을 좀 두 분 조금 넓히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본격적으로 회사 내에서 뭔가 생성 AI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베드락 같은 걸 써가지고 에이전트라든지 실제로 이제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앱을 만드시면 좋겠고, 그게 아니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진짜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튜닝을 해서 뭔가를 해보자 이렇게 좀 대단한 이제 거창한 돈이 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아까 세이지메이커 말고 세이지메이커 AI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 세이지메이커 AI라는 서비스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모델 튜닝이라 실제로 뭐 업스테이지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저 세이지메이커 AI를 가지고 모델을 튜닝하거든요. 직접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좀 확장해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 여러분들 AWS 처음 오셨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빌딩 블록에 대한 개념을 좀 익히시고 AWS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뭐 처음부터 좀 쉽게 시작하려면 그 큐데벨로퍼 하나 써가지고 그냥 AWS에 대한 학습도 하고 AWS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 뭐 공부도 하고 이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데이터 처리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DB 분석 기능이 목적에 따라 있었잖아요. 목적에 따라 있는 빌딩 블록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 스튜디오 같은 걸로 처음 시작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생성형 AI를 좀 하실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술 키워드들을 조금 공부를 좀 하시고 큐 비즈니스나 베드락 같은 걸 좀 학습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굳이 혼자 이렇게 막 고생하고 꾸역꾸역 하실 필요 없고 커뮤니티 모임에 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아는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임 그 행사 끝나고 아니면 쉬는 시간에 저희 유지 모임 오시면은 스티커도 받아가시고 키링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